네, 안녕하세요. 마포통신소 가족 여러분. 저는 오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 실장입니다. 오늘 저희는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위해서 부산에 왔습니다. 네. 부산에 왔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아주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손 소독제도 잘 바르고 열 체크도 하고 아주 방역 지침을 잘 네. 준수하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촬영 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 더 편하도록 마스크를 잠시 벗고 방송을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 실장이 잠시 말했지만 오늘 저희가 와 있는 곳 바로 부산광역시 남구 어디죠? 경성대학교. 네. 네, 노 실장은 부산에 자주 와보셨나요? 저는 자주 와본 정도가 아니라 부산에서 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까지 음.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저도 사실 부산에 오기도 했고 네네. 대학교 입학 이후에 일적으로 이렇게 부산에 방문한 거는 저도 처음이어서 뭔가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괜히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신나서 아까 부산역에서부터 그렇게 설레발을 치셨나요? 부산 설레발이라니. 전문가처럼. 네. 네. 오늘 방송도 네, 부산 전문가답게 전문적인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 누구신가요? 오늘 저희는 경성대학교에서 정태철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널리즘 없는 대학의 저널리즘 교육이라는 네. 주제로 네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사실 저희도 현업에서 언론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 그 대학에서 언론인 양성하는 그 교육에 대한 좀 궁금함도 있고 네. 뭔가 의문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 만나 뵙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그럼 정태철 교수님 바로 모셔볼까요? 네. 정태철 교수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예, 예. 아우 반갑습니다 교수님. 날씨도 더운데 또 저희들에게 시간을 내주셨네요. 네. 교수님 처음 오신 거니까 자기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경성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태철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그 학생들 교육을 쭉 해왔고요. 정년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몇 년 동안 재직하신 거죠? 정확하게는 31년 6개월입니다. 네. 거의 저희들 살아온 세월만큼 그렇습니까? 기간 동안 학생을 예. 조금 더 살긴 했습니다만 네. 땀 한 땀 이렇게 한 달 한 달 이렇게 날짜 수를 이렇게 말년변 병장처럼 세고 계신 거고요. 센 건 아니고요. 정년을 그 맞이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봤죠. 예. 조금 설레시나요? 아니면 조금 아쉬움이 더 크신가요? 가장 흔한 말로는 뭐 시원섭섭하다 그러잖아요. 교수님 오늘 저희가 모신 이유가 있거든요.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우리나라 그 언론의 그 새싹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계신데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수업을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31년 전부터 이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지금 현재처럼 너무 이론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널리즘 교육은 이론과 실무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실무가 더 중요한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게 뭐 가장 중요한 제가 그 평생 해온 작업 중에 하나죠.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께서는 사실 이 한국 대학의 저널리즘 교육 여기에 굉장히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오셨잖아요. 가장 고치고 싶은 점,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좀 이거는 고쳤으면 좋겠다는 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문방송학과의 교과목이 대개 대학마다 한 30과목 내지 40과목 정도가 됩니다. 네. 그 3, 40과목을 뭐를 가르치느냐 하는 것에서 네. 우리나라 그 신문방송학과 혹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너무 이론을 많이 가르쳐요. 실무를 굉장히 조금 가르치고 조금 가르치는 정도가 결국은 졸업을 하고 나면 기사를 쓰거나 영상을 만드는데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졸업을 하는 거죠. 그게 그 우리나라 이 저널리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다. 그러면 30년 전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인생의 목적은 목적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저는 이제 교수 생활을 처음이 경성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왜 당신은 교수가 되려고 하느냐. 신문방송학과를 실무교육으로 바꾸고 싶은 목적을 위해서 교수 생활을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일만 했습니다. 저도 교수님 신문방송을 약간 전공을 했는데 예.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교수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을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혹시 뭐 교수 사회에서 좀 왜 혼자 좀 튀려고 하느냐, 뭔가 다른 욕심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뭔가 눈총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거는 대부분 이제 그 우리나라 신문방송학과 교수님들이 대부분은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미국의 교육 과정이 학부는 99% 실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교수님들은 되게 석사, 박사 공부를 하셨지 학부 공부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잘 모르세요. 조금만 이제 관심 있게 본 분이 있다면은 사실은 미국의 이 언더그레이주에이트 학부 수업은 굉장히 실무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식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건 맞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쓸모없는 일이야 라든지 그 너무 튀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절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 언론 업계야말로 실무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업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조금 전에 교수님 이제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이게 실무 중심 교육이 안 되면 도대체 현업에 진출을 했을 때 제자들이 너무 난감하지 않을까? 빨리 실무를 배워야지 현업에 가서도 바로바로 적응을 하고 할 텐데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내는 그 실제적인 뭐 현업에 있는 언론인들의 어려움 또는 언론계가 갖는 난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의과대학은 되게 의사인 교수들이 네. 부속병원에서 네. 교실에서도 이론 수업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실제 환자를 부속병원에서 같이 이렇게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하면서 네. 의사들을 길러냅니다. 의대를 졸업하면 이론도 알지만 수술할 줄 모르는 의사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신문방송학과는 그거와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신문방송학과에 실무를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언론계에는 머리 좋은 사람만 뽑아가지고 현장 교육을 언론사마다 시키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도제식 교육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제식이라는 거는 중세 대장간이나 그러니까 단순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반복 훈련에 의한 뭐 그런 노동에 적합하거든요. 인간 무형문화재, 뭐 판소리 같은 거를 도제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 학계와 언론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학교가 담당해야 될 부분을 언론사에 맡김으로써 대학 자체는 스스로 언론학과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좀 갉아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대학에서 조금 더 실무 교육을 늘릴 수 있는지 그런 좀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고등학교 교육을 개혁하려면 대학 입시를 개혁하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언론사는 소위 직무 능력을 거의 테스트를 하지 않거든요. 네. 공채 과정에서도 글쎄 뭐 간혹 뭐 3시간 안에 시장 나가서 뭐를 취재해 와라 이런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 주로 하여간 뭐 이론 중심 그다음에 작문 중심 뭐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신문방송학과의 현재 교육이 언론사 들어가는데 아무 불편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교육개혁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뭐 20년, 30년, 40년 교육과정이 셋업이 되고 그걸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다 정해져 있는 학교는 갑자기 몇 과목을 빼고 실습 과목 집어넣자 그러면 어느 교수가 그걸 양보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교육개혁은 교육개혁의 방해물은 교수님들의 이기주의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교과목이 픽스가 되고 그걸 이렇게 개선하거나 변경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저는 신설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새롭게 교육과정을 짤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수님을 영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신설학과에 왔습니다. 아,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예, 거예요? 예. 교수님의 네. 영향력이 상당하겠네요. 처음에 저 선배 교수님이 계셨고 제가 여기에 이제 경성대에 왔는데 제 포부를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나도 그 생각이 있었다. 근데 나는 방법을 모른다. 뭐 근데 저는 이제 미주리 저널리즘 스쿨을 나왔는데 그게 뭐 세계에서 가장 실무 교육을 이상적으로 시키고 있는 학과고 그 노하우와 시스템과 교육 과정을 제가 뭐 5년 동안 체험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제가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계셨던 선배 교수께서 적극적으로 학교의 섭외 문제라든지 이런 여건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네. 뭐 자꾸 분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예, 한 3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네. 예.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호응이 되고 교수님의 그런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겠지만 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다른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학교 측에서 다른 의견이나 뭐 반응 이런 건 없었나요? 저희 이제 학과 내부는 그런 컨셉으로 시작을 했고 네. 거기에 맞는 분들을 아예 이제 공채 조건으로 신문 기자, 방송 PD, 네. 또 광고회사 A 출신을 뽑았기 때문에 내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현업에 계신 분들 중에 교수가 되고 싶으려면 적어도 이제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사학위 있고 플러스 언론계 경력을 우리는 우선시하겠다고 하면 학교가 무슨 정신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그 총장님, 뭐 교무처장님 찾아다니면서 그 우리의 발전 계획, 대한민국 이 저 저널리즘 교육의 문제점 이런 거를 막 브리핑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한 분 한 분 모신 게 이제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일일이 또 발품을 아직까지 말씀 안 해주신 저희가 오늘 여기에 찾아온 그 이유 바로 시빅뉴스 이게 바로 교수님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아있는 그 결정체라고 볼 수 결과물이 아닐까. 있죠. 예, 예. 여기 시빅뉴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불쑥 시빅 뉴스를 말씀드리기 네. 전에 이 실무 교육을 하려면 네. 그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네. 저희는 이제 실무가 50, 이론이 50인 교육 과정을 만들었고 그게 93년인데 네. 그걸 제가 학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악스럽다, 충격적이다. 이런 과목 반이 날아간 교육 과정을 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교수님들은. 그러니까 뭐 충격적이다, 경악스럽다는 표현을 진짜 썼어요. 충격 정태철 교수. 근데 제가 안 하니까 이제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교육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현업 출신 교수들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는 시설이 필요했고 여기 있는 이 시설도 그 중에 하나이고 TV 스튜디오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갔는데 제일 마지막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언론사 설립입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은 당연히 부속 병원이 있어야죠. 네. 근데 부속 언론사, 일간 신문이나 공중파 방송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학교 학내 신문을 언론사를 잠깐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새 이제 그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인터넷 신문이라는 게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신문은 뭐 크게 운영하는 데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신문인 시빅뉴스를 실무교육의 완성을 위해서 네. 신문방송학과의 부속 언론사로 만든 것이 이 설립의 취지가 되겠죠. 지금 몇 년이나 되었죠? 200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상업적 언론사로 네.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하고 네네.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도 받은 거는 2013년입니다. 그걸 따지면 8년째입니다. 8년째. 네. 사실 수많은 인터넷 언론사들이 금방 생겨났다가 또 금방 그쵸. 없어지고 하는 게 현실인데 교수님이 또 직접 자신의 교육 체력을 녹여낸 결과물을 또 8년간이나 이끌어 오신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에 좀 초점을 맞춰 보면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서울 중심으로 언론사들 소위 말하는 주요 언론사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러다 보면은 교수님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교육이나 어떤 경험을 주고 싶어도 그런 어떤 기회라든지 좋은 교육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기술적 환경적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같은 거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좀 하시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우선 이제 그 중앙의 일간지나 공중파는 뭐 규모도 크고 조직도 있고 예산도 있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언론인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대학은 그냥 뭐 머리 좋은 사람만 보내라 뭐 이런 정도가 풍토가 되어버린 거죠. 점점 더 그 실무 교육의 필요성이 어떻게 보면 멀리 달아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그 결국 언론이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이 문제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 문제는 어떤 자정 노력에 의해서 해결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론 개혁이라는 건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무언가 그 기초부터 저널리즘의 원리와 윤리와 철학을 대학에서 배워가지고 언론사로 보내는 시스템이 좋겠다.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0세기 직전까지는 대학이 없었어요. 저널리즘 학과가 미국도. 그러니까 이제 조셉 플리처가 뭐 선정적인 보도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그분이 사실 언론은 이러면 안 되는 거다. 뭔가 좀 대학에서 뭐 변호사나 의사처럼 좀 전문적인 교육을 대학에서 기자 교육으로서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이 생을 마감할 무렵에 퓰리처상을 만들고 또 하나는 콜롬비아 대학에 그 저널리즘 학과를 세우는 돈을 기증을 했거든요. 네, 그게 20세기 초반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 적어도 한 60년대 정도 가야 제대로 된 이제 교육받은 그 언론인들이 언론사에 배출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20세기가 끝나가고 21세기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 미국 언론사의 한 80 내지 90%가 신박가 출신이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중앙언론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조금씩 직무 능력의 중요성을 공채 과정에 투여를 해주면 언론 교육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그 대학에서 교육을 안 시켜도 저널리즘 교육을 안 시켜도 방송 아카데미, 기자 아카데미, 작가 아카데미 이게 그 신박과 학생으로서는 사교육입니다. 왜 고등학교 때 사교육 그렇게 문제를 얘기하면서 또 왜 기자 되려면 왜 또 사교육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앙 언론은 그렇게 하고 지방 언론이나 군소 언론들은 영세한 예산 뭐 등등 문제 때문에 신입 기자나 신입 PD를 뽑으면 교육시킬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최근에도 제가 들은 얘기가 경력 기자를 뽑는 게 차라리 낫지. 대학 갓 졸업한 기자를 뽑으면 훈련도 못 시키고 현장에 내보내서 결국은 어떤 취재 윤리, 아주 기본적인 취재 윤리를 위반한다든가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신입 기자나 신입 PD를 뽑는 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하고 있고 적게 뽑을 뿐더러 뽑혀도 훈련시키기가 애매하고 그래서 차라리 나름대로 좀 훈련된 사람을 뽑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경력 신입사원을 뽑는 쪽으로 자꾸 선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신박고 학생들은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지방은 더 그 대학에서 저널리즘 교육을 시키지 않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이나 중앙 쪽은 나름대로 이제 뭐 사교육을 이용한다든가 그 다른 방법으로 언론 고시반에 들어간다든가 해가지고 그 언론사의 현재 공채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응을 하고 있는 거죠. 적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는 결과적으로는 절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거죠. 지역 언론은 또 거기에 따른 지역 그 신문방송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피해가 더 큰 거고요. 그러네요. 예, 지역 언론은 체계적인 훈련을 잘 덜 시키거나 뭐 좀 부족한 상태 자꾸 현업에 투입하게 되니까 뭔가 이제 내보내는 컨텐츠에 좀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좀 위험 부담이 자꾸 따르게 되는 거죠. 당장 부산만 해도 사실 뭐 부산 MBC나 부산 KBS 이런 거대한 지상파가 그 전국권 그런 어떤 언론사의 지분은 있지만 부산 지역만의 언론사는 사실 좀 자생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부산 MBC나 부산 KBS는 전국 조직의 그런 수습 프로그램을 좀 이용할 수가 있어 조금 낫고요. KNN 같은 이제 지역 민방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은 사실은 일간지가 부산 일보와 국제신문 두 개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워요. 많이 뽑을 수도 없고 뽑아도 훈련시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지역 언론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그 훈련을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영세한데 또 수습을 받아서 교육까지 시켜야 된다면 이게 더군다나 또 어렵죠. 어려워서 더더욱 안 뽑게 되고 또는 교육을 시키려다 보면 더더욱 뭐 어떻게 보면 영세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역 언론이 조금씩 더 서울 중심의 그 언론사들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역 언론, 지역 신문사 방송국의 문제는 그 이제 저널리즘 교육과도 뭐 일반적인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국 그러면 영토가 넓고 뭐 일간지가 1,500개가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지방 분권의 정도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거기는 뭐 시장 선거서부터 네네. 굉장히 뭐 경찰서장이라든지 뭐 그쪽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그 선거로 뽑는 직책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크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가 좁기 때문에 지방 분권의 정도가 미국보다는 훨씬 떨어져요. 대부분이 중앙 집권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지역 사람들한테 지방 방송 좀 봐달라 그래도 중앙 방송이 더 재밌는데 지역 방송을 안 본다고 해서 내가 뭐 손해 보는 거 있나? 뭐 이런 면이, 그래서 지역 언론 자체 활성화나 뭐 그런 문제는 뭐 와치독 문제, 지역 문제를 제대로 지역 언론이 집어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이 정치적인 시스템 자체가 지역 그 활성화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이 언론이라는 게 사실 와치독,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지역 언론 자체가 이 생태계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역할조차 잘 안 되는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저희는 교수님 좀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곧 정년퇴임 앞두고 계신데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좀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기억나는 일도 많고, 네. 잊고 싶은 일도 많고, 제일 하여간 기쁜 거는 졸업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가 제일 기뻐요. 학교에서 배운 거를 바탕으로 네. 사회에 나가서 자기 길을 이제 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했습니다. 이 전화 받을 때가 제일 기뻐요. 그 취업한 제자가 어여시 이렇게 또 멋진 정장을 입고 좋은 그럼. 술 한 병을 들고 오면 얼마나 참 갑자기 기분이 술 들고 오면 김연아법에 걸립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이제 실무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뭐 시빅뉴스에서 인턴도 하고 네. 거기에서 막 기사를 100개를 쓰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거의 이제 그 수습은 능가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것 때문에 네네. 뭐 어느 언론사에 쉽게 취업을 했습니다. 이 전화 받으면 뭐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죠. 그런데 혹시 그 교수님이 혹독하게 이렇게 학생들을 네. 시빅뉴스에서 트레이닝 시킨 덕에 언론사 입사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좀 섭섭하다거나 뭐 교수님 너무 무서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은 없나요? 그 뭐 무섭다는 얘기 많이 하죠. 아, 왜 많이 혼내시고 뭐 하냐고 그래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 네네.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해도 좋다, 저렇게 해도 좋다, 그렇게 하는 게 선생님이야! 라고 이제 호통을 치죠. 그래서 교육은 엄격해야 된다. 왜 국가대표도 실전은 연습은 실전처럼 하고 실전은 연습처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은 엄격하게 받아야 돼요. 그럼 특별히 그 가장 혹독하게 좀 이렇게 애정 어린 질책을 하셨던 학생 뭐 기억나시는 학생이 좀 있으신가요? 너무 많아서 손에 꼽히거나. 제가 카메라 보시면 영상 편지로 사과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많은 졸업생 제자들한테 제 별명이 이제 빨간펜 선생님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낸 이제 기사 이거를 이제 쫙쫙 긋는 게 제 취미거든요. 특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온통 빨갛게 그 칠이 된 네. 자기 이제 기사를 되돌려 받고 좌절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뭐 네. 졸업해서 현지에 가서 네. 기자가 되거나 네. 하다못해 뭐 회사에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교수님 왜 그렇게 글 쓰라는 게 회사에서 많습니까? 툭하면 기획서 써라, 못 써라. 그래서 그거 쓸 때마다 맞춤법이 생각이 나고 비문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글 쓰는 거를 제대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대부분 그 제자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재학 시절에는 나를 욕할지언정 졸업하면은 나한테 감사함을 느낄 거라는 확신을 점점 더 갖게 돼가지고 점점 더 엄해지고 그런 생활을 30년간 점점 했습니다. 바로잡기가 힘들어지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 지금 두 진행자가 지금 다 현직 언론인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뭐 두 진행자를 특정하셔도 좋고 요것들 요런 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싶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글쎄요. 아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요새 전국이 막 시끄럽다 그러면서 언론은 뭐 하고 있나 몰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무리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도 그렇고 뭐 최근에도 그렇고 뭐 요새도 계속 그 전국의 혼란은 계속이 되고 이거를 정리하고 바로잡고 있는 게 결국은 이 정도 있는 게 언론도가 아니겠나? 라고 일반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언론이 존재하는 한 세상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논평을 해주는 게 사실은 언론밖에 더 있겠습니까? 언론이 없다면 누가 이런 게 옳다 저런 게 옳다라고 길을 제시해 주나요? 이 정도 우리가 혼란 속에서도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언론의 덕인 것을 좀 일반인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되게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언론인들한테 한마디를 해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객관성, 뭐 객관적인 보도, 정확성.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보도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 센스 있는 대답은 객관성은 달성된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래서 객관적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다음에 정확한 보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언론인은 끊임없이 객관성과 정확성을 향해서 항해하는 항해사와 같은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실에 대한 정의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뭐 기사를 쓸 수도 없는 거고 누가 정해준 답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기자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부족하면 끊임없이 동료들과 또 상사와 토론해야 된다. 그래서 토론해서 답을 찾으면 그게 당분간은 가이드라인, 보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꼭 해주고 싶고 상업성과 중요성을 같이 좀 두 마리 토끼, 잡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목사님도 신자 없으면 설교 못하는 것처럼 기자도 아무리 고상한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독자나 시청자가 없으면 뭐 물 건너 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유튜브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흥미롭게 보도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들을 생각나는 대로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얘기 굉장히 재밌게 잘 듣고 있는데 저희 빡빡한 김 PD가 카메라 너머에서 마지막 질문에 딱 60초로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 어디선가 열심히 지금 이 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있을 학생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영화 세 편을 보라고 그래요. 스포트라이트, 보스턴 글로브의 탐사보도 영화, 성공한 영화. 그 다음에 취재를 하다가 실패한 영화가 트루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인과 편집국장과의 갈등을 그린 더 포스트. 이 세 개의 영화를 한 두 번, 세 번쯤 보면 기자와 언론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생길 것이다. 그 영화 세 편을 추천하고 싶고 그 영화의 주옥 같은 대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기자가 질문을 멈추면 나라가 멈춘다. 뭐 이런 대사도 있고요. 그럼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 교수님과 저희 유튜브 방송을 학생들에게 앞으로 추천해 주시면 요새 유행하는 북캐로 기자 역할을 하면서도 유튜버로 이렇게 저널리즘에 대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자고 이 유튜브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유튜브를 많이 봐줘야 돼요. 요새 유튜브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양질의 유튜브, 그 다음에 재미있는 유튜브를 여러분이 많이 보셔야 정말 유튜브가 좋은 길로 가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오늘 명언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마지막 말씀은 정말 기립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의 네. 저희 청취자분들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오늘 경성대학교 정태철 교수님 모시고 아주 열띤 토론에 가까운 토크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영광이었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정태철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면서 약 10년 전 제가 대학에서 기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저널리즘 교육의 핵심과 철학을 수호해야 할 교육자와 이를 그대로 흡수해서 자라나야 할 우리 미래의 저널리스트들이 외부 요인의 위협을 받는 이 현실이 참 씁쓸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교육자와 학생들이 가슴에 간직한 불씨, 이 불씨가 세상을 밝히는 일에 쓰이길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 저널리즘은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